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야나입니다. 저는 3만 원이고요. 저는 호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 성격에 관한 건데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격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논쟁되는 것들이 많고 이게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언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제 뜻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어질지 걱정이 사실 큰데요. 잘 들어주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면 본인 스스로든 아니든 타인에 대한 것이든 성격이란 걸 떠나서 삶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 분. 저는 MBTI 생각나요. MBTI. 네. 성격 테스트. 뭐 나는 쓰레기냐 아니냐.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싸우자. 저도 바로 더럽다 이런 거 떠오르네요. 쾌활하다 아니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런 거 많이 생각나네요. 제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인생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니 보통 우리가 성격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혈액형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혈액형별 성격. 혈액형. 네. 사실 그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안 시키지. 믿어서 시키지 그랬어.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지령을 주세요. 어, 저 혈액형 안 믿거든요. 나도 안 믿어. 나 A형이에요. 그래서 네. 안 믿어. 못 믿을만 합니다. 하시죠. 예.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제 혈액형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 나누시잖아요. 이 혈액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19년 독일 의학 전문지에서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 논문이요. 그리고 20년대에 일본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일본이 자국민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장됐다가 70년대쯤에 일본 한 작가가 혈액형 인간학이라는 책을 펼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정착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틀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혈액형이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다고 하는 게요. 인구 비례 분포도를 보면은 유럽 쪽은 특정 혈액형이 많고 아시아 쪽은 특정 혈액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민족이 그 혈액형이 많았고 약간 민족적 기질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완전히 말도 안 될 정도의 과학적 바탕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요즘 사회에서 뭐 네 가지로 구분하는 건 좀 너무 단편적이지 않나. 그런 말들을 많이 사람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해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하나의 글인데요. 들어보시고 자기의 성격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걸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때로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상냥하지만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내향적이고 말이 없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적당한 정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고 규제와 제약에 묶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 성격에 약점들이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 분 이 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예전에 실험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실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게 너가 성격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줬을 때요.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엄 효과라고요. 보편적인 묘사들을 자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도 자기가 그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형 같은 경우도 보면 뭐 O형의 성격, A형의 성격, 뭐 AB형의 성격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만 듣고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반엄 효과라고 하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말씀드리면 성격이란 것들이 너무 세세하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뭐 성격이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남죠? 나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성격이 더러운 건 내 탓인가 부모 탓인가가 정말 제일 중요했거든요. 아니 난 내 성격이 좋은가 나쁜가 알고 싶었는데. 나빠요. 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안 좋은 성격은 하나도 없다. 없대잖아. 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은 성격에서 비롯된 건 맞다. 아 잠깐만요. 이상해. 말장난 같아. 이 세상에 나쁜 성격은 없는데 잘못된 행동은 성격에서 비롯된다? 네. 뒤에 가면은 좀 풀어놨어요. 아 예. 예,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해서 끝까지 좀 알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다시 또 드릴게요. 성격, 성질, 뭐 기질 이런 단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구별 가시나요?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네. 약간 성질 기질이라고 하니까 뭔가 생물학이랑 관련 있을 것 같아. 기질, 성질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분석적인 결과값?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뭐 성격이란 거는 각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 이렇게 나왔고요. 성질은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바탕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성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은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뭐는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격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안 좋은 성격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은 성격에서 비롯되는 거 맞다라는 부분이 성격이 저랑 다른 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랑 간극을 조금씩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이제 아이에게 그림을 4장을 줘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 나갔고요. 두 번째 아이는 쭈뼛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아이에게 본인을 제외하고 2명이 이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 제가 3자적 입장에서 네. 그 아이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 명 아이는 2명의 아이한테 껴서 셋이서 같이 놀자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논다고 하고요. 또 다른 아이는 물어보면 두 아이가 놀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혼자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나? 아니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맞아요. 네,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다가 맞고요. 일단 첫 번째 아이는 외향적인 아이고요. 이번은 내향적인 아이입니다. 사실 부모들 입장을 많이 보면 아이가 내향적이기보다는 외향적이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 내향적인 아이, 저희가 흔히 내성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내성적 아이들 얘기 들으면 뭐 숫기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숫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전적으로 이제 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음을 타지 않는 쾌활한 기운을 숫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런 쾌활하거나 수줍음을 타지 않는 그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부정적인 게 사실 좀 많다라고 봐요. 내향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외향적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 약간 사회가 외향적인 성향을 요구하지. 그 외향적인 걸 보고 또 막 열정이랑 연관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뭔가 꾸준히 집중해서 하는 것도 열정일 수 있는데 외향적인 걸 열정으로 연결짓고 그러는 것 같아요. 피곤하리만큼 외향적이라고 사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좀 몰아붙이죠. 나가서 놀아라. 왜 집에서 책만 읽고 있냐. 피곤하리만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인싸들이 또 그런 환상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못 살던 그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뭔가 열정이 있고 앞에서 이끌어가고 열정적이고 하여튼 외향적인 사람들이 경제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기준이 되면서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반대적인 내향적인 성향은 좀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가져진 게 드러나는 아닐까. 게 더 잘 보이니까요, 일단. 그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내향적인 아이한테 부정적인 수식어가 많은데 그 실험을 또 하나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자극성 타액 분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평균 타액이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고요. 자극이 가해졌을 때는 내향적인 사람이 타액 분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침 튀면서 말하는 사람들 외향적이잖아. 그건 그냥 튀기게 말을 많이 얘기하는 하면 거예요? 쳐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신 거는 평소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침샘 분비량이 많다가 내향적인 사람들이 어떤 자극이나 긴장 상태에서 침이 엄청 많이 분비된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긴장하면 땀 흘리고. 네. 그러니까 뇌의 활성화 강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출처가 어디예요? 안화 전두 피질과 복측 선조체 피질 농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 해요. 네. 그런 걸로 하시죠. 출처 괜히 어려워. 물었다. 네, 제가 뭐 출처나 이런 데는 다 일부러 뺐어요. 저희가 네, 그런 쉽게 걸로 해요. 쉽게 가기로 어렵다. 했던 네. 거기 때문에요.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네, 외향인과 내향인의 뇌가 조금 다르다고 아. 하더라고요. 음. 내향인이 타인보다 좀 민감하다는 얘기죠. 아까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의 그림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향적인 아이는 막힘없이 쉽게 풀어가고 내향적인 아이는 쭈뼛거리며 이야기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외향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닌데 내향인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외향적인데 직면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외향적인 편이라서 뭐 무대에 선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긴장감은 별로 없어요. 나는 타고난 관종이라. 나는 여기 뭐- 외향인이 3명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네, 지금 저만 3대 1이가 근데 지금 나는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떨면서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맞아요. 심장이 제일 두근거리는데 잘하는데. 달달. 나만 내향인인가 봐. 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그림을 4장을 줬어요. 내향인 아이와 외향인 아이에게 줬는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합니다. 10분간 자기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글로 적어보고 난 이후에 말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랑 두 번째 아이 둘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점은 없었고요. 오히려 내향적인 아이가 이야기의 구성 능력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돼. 고민할 예, 시간을 주었기 고민할 때문에. 시간이니까 짜임새 있게 음. 글을 발표를 더 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인데요. 앉아서 책을 10분간 읽어보라고 합니다. 내향인의 아이는 10분간 집중해서 책을 읽었고 외향인은 5분도 안 돼서 아이가 몸을 가만히 있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5분도 많이 참았네. 많이 참았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뚜껑이 있는 10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여러 군데 이제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내향인의 아이와 외향인의 아이한테 그 안에 이제 장난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고 놀아라라고 했을 때 외향인의 아이는 10개의 뚜껑을 다 열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잖아. 궁금해서. 그럼.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그렇지. 놀았고요. 제- 시킨 대로 했네. 내 얘기인 줄. 네. 내향인의 아이는 세 번째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나오니까 그 책을 앉아서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건 열지 아. 않고. 예, 뒤에 건 열지 않고요. 궁금하지 않나? 물론 이게 뭐 극과 극의 상황이라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오, 것들은 신기하다.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저에 네. 빗대어 하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저도요. 공감이 저도 됩니다. 일단 주면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다 열어봐도 되냐고. 저 그래서- 내용을 보지 않고 일단 다 열 것 같아요. 전 물어는 볼 거예요. 진짜 다르구나. 나는 뭐 그냥 랜덤하게 열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열기는 귀찮고. 네. 다 다르군요. 그게 다 다르네요. 저도 한두 개 열어보다가 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서 더 이상 열어볼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단 다 열어야지. 더 마음에 드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난 뭐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해. 아 그래요?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거든요. 분명히 내향인과 외향인의 특성은 존재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좋고 나쁨으로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이제 얘기하는 중간에 나왔지만 사회가 전부 다 내향인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편견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연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양보다는 동양 쪽이 조금 더 내향적인 사람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유교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건지는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뭐 전혀 없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기반을 이루는 게 크리스트교? 그리고 동양은 뭐 불교나 그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뭐 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에서 찾느냐, 뭐
밖에서 찾느냐? 그렇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자세히는 안 받고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향인과 외향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외향인은 사람이 내향인적인 사람보다 친구 숫자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향인이 친구가 많고 내향인이 친구가 좀 숫자로 적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요. 서로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내향적인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관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음. 누구랑 친하냐라고 이름을 다 적어놨고 그 상대방과 내가 둘 다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내향인이 더 많았어요. 여러 명은 얇게, 넓고 얇게. 넓고 얇게, 네. 몇 명을 사귄 애들은 깊게. 네. 근데 이게 이해가 이제 돼요. 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내향인이 사람이 친구들을 좀 더 믿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향인은 두루두루 친하고 내향인은 소수의 사람과 깊게 친하고 이런 성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외향인 쓰레기네. 기분이 대충 나쁘지. 만나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가벼워.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실제로도 실험을 해보니 그렇다라는 네, 맞습니다.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영재 같은 경우는 내향인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외향인보다. 더 깊게 그렇게 그렇죠. 파고들어서. 네. 네. 하니까. 바깥으로 채널이 열려 있으면 안 되고 네. 그 계속 나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네, 내향인이 정보나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재결합시키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더 뛰어나서 영재들이 더 많다라고 나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 다음 세상 다음 다시 생에. 태어나는 걸로. 전 제가 어느 날 내향적이게 됐다라고 아. 생각을 해서 그 MBTI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아. 택도 없어. MBTI 뭐예요? 뭐 나왔어요? 저 ENTP입니다. 그러니까 E가 외향이거든요. 네. 알아요. I가 내향이고. 아. 근데 저는 조금 I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택도 없더라고요. 나 이해 극단. 저도 만점 그냥 받았어. 끝에서 잘 안 나와요. 저도 거의 극단. 전 ENTJ. 저도 극단. 나도 ENTJ예요. 아, 극단의 내향인이세요? 네, 극단의 내향인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위협적일까? ISTJ? 저 ISFP?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꽤 오래전에 했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전 나는데. 바뀌었어요. 하나가. 나도 바뀌었어. 그건 경계선에 있던 게 바뀌어요. 군대나 출산이나 이런 거 경험하면 T하고 F, 네. 그러니까 필링하고 thinking. 음.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F로 갔다가 T로 오기도 하고 아, 또 조직 중간에 생활 오래 하면 또 F였다가 T로 바뀌기도 하고 앞에 두 개는 안 바뀌어요. 이 I 있잖아요. 외향과 내향 그리고 직관적인 거 N, 하고 감각이었나? S, 센서티브. 그건 안 바뀌어요.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라. 갑자기 근데 막 어려운 게 나오고 있습니다. MBTI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검색해보시면 예. 그 16가지 예. 조합이 나와요. 네, 밑에 두 개는 경험을 통해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 그래요? 네, 바뀌기도 하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고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좋다 말하네. 또 거의 음. 거의 그게 있었는데. 그럼 심한 뭐가 있었나 보죠. 그런가? 저는 그 강사님이 약간 직장에서 이 형이 나오기가 쉽지 ENFP는 직장에 없어. 거의 얘네는, 크리에이티브한 네, 예술가. 직장에 있을 수 없는 형태고 네. 극단에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신기하다는 말씀하셨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더 저 놀라운데.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나는 바뀌어서 관심 있어서 찾아봤어. 10년 전에 했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리 해도 바뀌었어요. 바뀐 거야. 어... 왜 바뀌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예. 저는 외향적인데 약간 좀 무디고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모르면 이제 보고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MBTI를 대충 그냥 딱 보고 타이틀만 쭈르륵 외운 거예요. 나 사람 딱 만났을 때 대충 이거다 딱 싶으면 거기 맞춰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안 하는 거죠. 아. 딱 봤을 때 딱 내향적이다 이러면 내가 과하게 뭔가 가자 뭐 이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강요하진 않는 거죠. 그 사회화가 정도? 된 거네요. 사회화가 좀 됐죠. 모르면 외워서 하는 사람이 거죠. 배워야 돼. 이래서 배워야 돼. 이래서 배워야 돼. 그리고 꼼꼼한 사람 뭐 이다 S, 이러면 네, 어. 꼼꼼하다 뭐 현실적이다 이런 어. 사람에서 이제 너무 들뜬 소리 안 하는 거죠. 어. 잔소리 들으니까. 최근의 경험인가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럴 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사회생활용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얘기 나왔으니까요. 사회로 넘어가면 CEO들은 내향적인 성격이 많을까요? 외향적인 성격이 많을까요? 이건 반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네요. 이게 콰이어트란 책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되게 놀랬어요. 다 외향적일 줄 알았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과를 잘 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그 스킬을 사회적으로 요구할 때는 낮은 직급이 주임 대리나 뭐 이렇게 낮은 굴러다녀야 직급이고 될 때? 그렇죠. 허드렛 일하고 이런 애가 내향적이면 안 되잖아. 저희 가서 복사지 좀 갖고 와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그렇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내향적인 사람들이 또 성과를 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조직의 지도자나 임원들이 내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내향적인 성격이랑 외향적인 성격이 사실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쁜 성격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성격의 특성, 외향적인가 내향적인 게 언제부터 나타나는 건지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 요즘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 이 성격은 유전적인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핵인싸면 자식도 핵인싸일 확률이 높다. 그런 거. 와닿는다. 어느 정도는 맞는데 다 맞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런 부모가 그렇게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내가 친한 연구원은 뭐 아빠 우리 차 좋은 차야?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어느 기준에요? 아니 어느 기준? 아니 그냥 차가 좋냐고 그러니까 뭐 규모, 뭐 가격, 배기량 어느 기준에서? 굉장히 다른 성격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란 애들을 외향적이긴 힘들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타고난 기질의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성격을 더해지는 이루는 거? 게 아닐까? 네, 저 뒤에서 할 네. 얘기 벌써 다 끝내셨네요. 왜요? 마무리 왜요? 지으시는 건. 왜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그건데.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설명은 다 해줘야 돼요.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네요, 다시. 저같이 하게 내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아까 잘 안 된다고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네. 준비되지 않은 환경을 자꾸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말씀드리려고는 했는데 유전적으로는 보통 한 50% 정도 성격이 형성되고요. 나머지는 육아에 대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100% 인정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네. 유전적인 요인이 50%고 네. 환경적인 요인이 50%면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거의 부모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100%? 외향적인 부모가 애를 낳아서 갑자기 내향적이게 되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내향적인 애가 태어날 수도 있지. 그 유전이라는 게 그 부모만 닮지도 않고 사실은 조부모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우성 열성 그렇구나.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외향적이지만 네네. 내향적인 아이를 낳았어. 근데 걔가 내향적인 성격이 강해. 근데 아무리 내가 외향적으로 길러도 그 아이는 내향적으로 클 가능성이 높아요. 스트레스 네, 주느니 맞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키우는 게 나을 수도 네. 있겠네요. 하긴 저희는 달라. 제 동생들이 내향적이에요. 아 진짜요? 음. 네, 근데 한 명은 크면서 반장을 하면서 그 내향적인 게 약간 개선이 됐어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제 보육원에 가서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정확하게 기질이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겁이 없는 아이가 있는 반면 스스로 젖병을 드는 아이가 있기도 하고 네. 근데 그거는 똑같은 환경으로 그 아이들은 자란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성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럼 타고난 기질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발휘한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신기하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태어나서 100일 안 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면요. 자극 실험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떤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근데 낮은 반응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높은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반응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향성과 내향성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공감해요. 일단 태아의 경우도 알 수 있는데 태아는 심박수의 차이가 아이들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성이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가 다르게 심장 박동을 뛴다는 그럼 얘기죠. 핵인싸는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빨리 두근두근해? 그때부터 산만한 거예요. 또 나가서 나댈 생각에 빨리 나가고 이게 싶은 뭐지? 생각에 나 지금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과학자분은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심장이 빨리 뛰는 아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심장이 수 더 빨리 있어요. 뛴다라고. 민감해서. 요거는 일단은 종단 연구,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아이를 관찰해가지고 얻은 결과라서 뭐 이게 100%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뢰할 수는 있는 네. 꽤 데이터네요. 긴 기간 동안 네. 추적 연구를 했겠네요. 예,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 게 맞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는 거는 맞는 거고요. 신기하긴 하다.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성격이 있다는 것이 네. 예, 신기하긴 하네요. 예. 이제 왜 흔히 임신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 많아요. 발길질을 많이 많이 하는. 하는 아이랑 안 네. 하는 이야기, 뭐 태동이 많은 아이, 네. 좀 적은 아이 네. 이런 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하다. 이게 정확히 유전적인 요인이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쌍둥이 실험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이 맞다면 쌍둥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성향을 띠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일란성 쌍둥이 네. 얘기하는 거죠. 유아기 때 떨어져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만난 쌍둥이들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가정에서 양육이 돼서 다른 성격을 그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다시 둘이 만났을 때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취미가 뭐 같다든가 그런가요? 네, 음. 취미라든지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 이게 이제- 동생들도 비슷해요. 네, 아, 아까 진짜요? 일란성이에요? 네, 일란성인데 MBTI가 일단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유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50%만 동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청소년 800쌍 정도를 연구를 했어요. 쌍둥이를 연구를 오. 했는데 쌍둥이들은 거의 다 비슷한 성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 네, 성향이 그 나왔습니다. 남매나 뭐 이런 거죠, 형제나. 그렇죠. 남매처럼 그렇게 음. 봐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 부모의 양육 방법이 성격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영향을 미치는 거지. 네.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어. 부모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타고난 기질을 누를 수는 있죠. 그렇죠. 병이 되겠네요. 네네네네. 타고난 기질이 아무리 외향적으로 태어났어도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아. 그 아이를 굉장히 학대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 아이의 성격이 변할 수는 있죠. 네, 맞습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갖고 태어난 거를 좀 잘 개발을 해줘야겠네요. 걔가 뭘 갖고 태어났는지를 뭐 MBTI를 어렸을 때 또. 옹알이 할 때. 부모들이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어요. 이 아이가 내향적인 아이인지 뭐 외향적인 아이인지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왜냐면 아까 그쵸. 이제 위에 거 보면 일단은 외향적인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요. 맞아요. 네, 내향적인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있어요? 게 더 쉽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고,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은 성격에서 비롯되는 게 맞다라는 게 육아에서 아이가 이제 내향적인 아이인데 부모가 자꾸 외향적으로 크거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삐뚤어진다는 거죠. 예, 삐뚤어져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안 되고 하니까 표출해내는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는 분노가 거죠.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네. 건가? 억압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 음.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사실 딱 구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극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중간 단계인 사람들도 있어요. 경계선. 그렇죠. 경계선에 이제 맞닿아 있는 사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어떨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행동을 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기에 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성격과 우리가 보는 성격이 일치하는지 한번 해보죠. 네. 자기가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죠.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 발표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많이 느껴서 변화하지 않는 걸 전 좋아해요. 네, 도전하는 거 이런 거 모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요. 아니 근데 이 자리 나와 있게 된 건 뭐예요? 그러게요. 너무 집안에만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해서 큰 마음을 먹고 나온 거예요? 네, 자존감을 높이는 행동 중에 지금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아니 나는 그 어려움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생활 하기가 녹록치 않은 부분이 뭐예요? 저희 회사는 굉장히 외향적인 극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대부분의 조직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네. 저희는 좀 유난스럽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돼서 네.
일을 좀 잘 못하더라도 잘 그막 챙겨주고 이쪽 그런가요? 저쪽 찝쩍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오지랖 넓고. 그렇죠. 오지랖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스트레스 좋아해요, 겠다. 회사가. 나한테. 그리고 이제 반대적인 저 같은 내향적인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저도 어떤 위기감 아닌 위기감도 사실 느끼고 그리고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성격을 제가 바꾸려고 해봐도 바뀌지가 않아요, 사실.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는 프로젝트를 했는지. 일단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운동을 좀 가장 먼저 했어요. 운동이 왜 운동하고 자존감을 높아져요? 다이어트하고 타 방송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람들 앞에 서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심장이 아주 두근두근 거려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심장이 계속 뛰고 긴장되면서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요. 음. 근데 좀 이런 게 심해서 발표를 더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심장 뛰는 거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달라진다고. 아.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니까 이런 발표 같은 걸 하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더라도 조금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아, 처음보다는. 덜 당황하는 네, 거예요. 음. 조금 덜 당황해요. 당황을 안 하지는 않는데 그렇겠지. 예, 확실히 좀 많이 줄었어요. 처음보다. 그 상황에 익숙해지는 거구나. 네, 맞아요. 예, 익숙해지니까 말도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라는 생각이 음. 들고 조금 더 이제 내향적이지만 약간 외향적인 기질도 조금씩 보이는 거고 이렇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왜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했죠. 그러니까 외모적이나 이런 것도 가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훌륭하신데 왜? 조금 이러면 말을 못 한다는 알겠어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상하다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제 예측되지 대답을 않은 네, 맞아요. 상황이 저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걸 되게 불편하구나. 좋아해서 예, 저는 일요일 날도 7시에 일어나거든요. 왜요? 와우. 일주일 내내 저는 6시에서 7시면 일어나요, 무조건. 그래서 이럴 수가. 아침밥 먹어야 되고 하루 일과를 쭉 시간대별로 정리를 아. 하거든요.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간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운동하고 외모도 좀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좀 많이 심했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죠. 네. 재밌다. 그러면 좀 대충 살아보려고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어.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살려는 노력이잖아요. 네. 이제 엄청나게 정리정돈되고 계획적인 사람이 좀 대충 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대충 살려고 되게 많이 아, 그래요? 노력하고 있어요. 늦잠도 일부러 좀 자보고 그리고 늦잠은 이불로 안 자지 않나요? 억지로 와, 하는 건 신기하다.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와. 잔다는 게 그냥 누워 있어요. 계속 그냥 오늘은 조금 그러면 늦게 해볼까? 그리고 약속 시간도 일부러 좀 늦게 가요. 그 약속 시간도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만약에 11시에 약속 있다 그러면 무조건 30분 전에 도착하게 출발하거든요. 맞아. 오늘 제일 먼저 일찍 맨날 일찍 와 도착하셨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를 일부러 늦게 하는 거죠. 내가 한 예상 시간이 1시간 정도다 그러면 일부러 1시간 지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얼마나 기간 동안? 저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3년 전과 지금의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우와, 해볼 만하네. 네. 나야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제 스스로 생각에는 제가 오래된 친구들은 그래요. 세상 진지하고 재미가 없다. 노잼? 너무 사색을 너무 많이 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저 진짜 집에서 거의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랬어요? 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지? 밖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제 거의 관심사는 거의 존재, 행복, 삶의 의미, 왜 내가 살까, 행복 이런 거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해요. 철학적인 네. 노래. 그런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러죠. 나도 지금 겨우 참고 있어. 내가 보기에 나야나님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따뜻해요.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주제도 비슷한 건데
뭐 학습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안 만날 것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들으면은 내가 책을 수십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배워요. 맞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없던 한 켠이 딱 생기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외향의 극단이다. 호수님은요? 저는 똑같이 외향적인데 조금 다른 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사람 많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사람 많은 데 가면 그냥 그래도 난 가운데 자리 가서 앉는 거고 하고 뭐 무대 위라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인 거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막 알아가는 게 즐겁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네요. 맞아요. 전 주변에 상황에. 네 맞아요. 그거 있었는데 주변을 덜 신경 쓴다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고 약간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이 정리정돈이 집어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좀 계획을 좀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 진짜요? 그래도 왜 나? 저한테는 뭐냐면 계획이라는 게 세운 다음에도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대충 참고용 정도. 아, 참고요. 그래요? 되게 의외다. 네. 되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요? 네. 아 그거는 일할 때는 그래도 계획을 세웁니다.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혼나는 게 싫어서 하는 겁니다. 그 직장 가면 성격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살벌한 거야. 사람이 그렇게 아유. 바뀔 정도로. 제가 안 꼼꼼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죠. 계획적이지 않은 대신에 아무 때나 그냥 시킨 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잖아요. 순발력. 네. 순발력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곳에서 꼼꼼함은 필요하니까. 아 그런 그러네요. 직장 생활하면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네요. 저도 원래 꼼꼼한 성격이 아닌데 덤벙댄다는 소리를 식으로. 20살 될 때까지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엄청 너는 도대체 맞아요. 정신을 어디 팔고 다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직장 생활 하고 나서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때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걸 습관화 들었고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 고도화가 된 거죠 나름. 아니 나도 수없이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지갑을 계속 잃어버린다가 디폴트 값이야. 나는 물건을 잃어버려. 그리고 나는 물건 험하게 써. 그게 그냥 그 디폴트라 지갑을 굉장히 싼 걸 사요. 아 맞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갖고 다니고 언제 잃어버려도 좋을 정도? 일할 때도 다 틀려. 이럴 때도 오타도 되게 많이 내고 윗사람이 근데 그래도 내 거를 채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제일 빨리 해와. 남들이 시켰을 때보다 3배가 빠르대. 그래서 고쳐서 쓸 여유가 있대. 나한테 뭘 맡기면 너무 짜증이 나는데 빨리 해오니까. 그래도 그 3번을 고쳐도 내가 더 빠르대. 하여튼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극복한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게요. 극복한 얘기. 서로의 단점, 자기의 단점을 극복한 얘기가.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서로의 방법으로 자기 성격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요. 네. 그러면 결론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마무리 해야죠. 뚜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격은 타고나지만 커가면서 사실 변하는 게 맞고요. 이 세상에 안 좋은 성격은 없고 잘못된 행동은 성격에서 비롯된 건 맞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존중하고 그 특성에 맞게 사람을 대하고 상처받지 말고 노력하면 성격을 바꿀 수는 있지만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존감을 높이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이 와닿네요.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자. 맞아요. 아무리 해봤자 내향 인간이 외향 되는 것도 힘들고. 그게 타고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맞아요. 해봤자. 그리고 저게 지금 봤을 때 이제 다른 거지 좋고 나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저 성격이 더 좋아라고 이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이 빛나는 순간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빛나는 순간이 있고. 그렇죠. 탱커랑 딜러는 다른 거지. 더 좋고 나쁜 게 있는 건 아니죠. 맞아. 밸런스가 자기한테 맞아야 맞는 돼.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탱커와 딜러가 네. 공존하는 세상이 한 팀이죠. 탱커가 누구예요? 아 어떻게 게임 용어라 그런가? 게임 영화 그러니까 말해줘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팀 게임. 팀 게임을 하면 아. 딜러는 이제 공격력이 좋고 아. 그땐 방어력이 취약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공격을 전담하고 탱커는 이제 그 수비?
수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얘가 이제 공격을 받아주면 이제 공격형이 나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사는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탱커다. 아니, 딜러예요. 딜러가 일단 겉보기에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핵딜러, 외향적이고 막 그래 그만. 보이거든요. 민첩이랑 공격력만 이빨 찍고 피 하나도 안 찍은 핵딜러. 체력 1도 없고. 약간 암살 스타일. 그럼 느낀 점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느낀 점 성격에 대해서 외향적인 것과 내향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은 했어. 아 진짜 사람 안 변하는 거구나. 그거랑 엄마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도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 그거 아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본인 경험담. 그렇지. 저도 뭐 성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외향적인 사람도 그 안에서도 또 좀 다른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내향적이신 분의 고민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이 사회가 너무 내향적인 분들한테 잔인하진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생각해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호수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성격을 또 다르게 알게 돼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천세님이 되게 제 주변에는 없는 되게 특이해요. 캐릭터지. 네. 왜냐면 내향적인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맞아. 않거든요. 쉽지 않아. 내가 그래서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토론 모임에 나왔을 때 사주 보고 도대체 여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랬다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네, 새로운 좋아요. 사람을 맞아. 만나서. 네, 저는 사실 내향인으로서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거 내향인 하는 대표. 걸 네,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도 이제 좀 심장은 좀 안정이 됐어요. 왜냐면 끝나가니까 안정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향인인 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내향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향인들이 전부 그렇다고 해서 뭐 비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표는 아닌데 왠지 대표같이 얘기하네요. 이 시대의 내향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외향인보다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떨어질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인정받을 기회가 적으니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게 조금 서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힘냅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